강우규의 자는 찬구, 본관은 진주이다. 1855년 평안남도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훤칠하고 당당한 체구에 큰 저리가 있었으며 집안 살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집안이 매우 가난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성품이 엄격하여 비록 부자간이라도 평생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강우규가 13세 때 동네 향사에 가서 제수로 쓴 고기를 얻어 돌아오는 길에 독수리가 고기를 채갔다. 강우규는 남은 고기를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다가 독수리가 다시 낚아채려 하자 빈손으로 독수리를 번쩍 잡아버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다. 이 녀석은 장차 큰 공을 이룰 것이다. 20세 무렵 아버지를 따라 함경남도 홍원으로 이사하여 기독교 장로파 신자가 되었다. 나라가 날로 기울어가는 것을 본 강우규는 항상 일본을 배척하고자 했다.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제군들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 조국의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1910년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자 크게 분개하여 말했다. 내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며 보고 싶지 않은 물건이다. 이듬해 봄,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진화의 북간도로 들어가 시베리아, 연해주, 흑룡주 등을 두루 살펴본 뒤 길림성 요하현에 자리를 잡았다. 요하는 블라디보스토크와 가까웠기 때문에 강우규는 두 곳을 오가며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다. 1919년 봄 2월, 천도교주 손병희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를 외쳤다. 이를 이어온 나라 사람들이 앞다퉈 만세를 불렀다.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 신안촌의 노인단은 이발 등 5사람을 대표로 조선에 보내 독립운동의 상황을 살피게 했다. 강우규도 이 단체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였다. 강우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북간도로 가각 지부 구성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하고 요하의 신흥동으로 돌아왔다. 스스로 앞장서 시위운동을 벌여 조선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자 했고 5월에 신안촌으로 갔다. 이발 등이 조선에 도착했으나 독립운동의 상황이 워낙 비밀스러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발은 일본 당국에 장서를 보내고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자결하고자 칼로 목을 찔렀으나 끝내 죽지 못했다. 일본 당국은 그들을 회유하여 2사람을 돌려보냈다. 강우규가 크게 통탄하며 말했다. 이번 일은 저들에게 속아서 화를 면하게 되었다. 강우규는 팔짱을 끼고 생각했다.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뜻한 일을 이루지 못해 천하 후세에 큰 이름을 남기지 못할까 걱정이다. 마침 그때 전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물러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강우규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새로운 총독이 올 때 내가 마땅히 큰일을 거행할 것이다. 그러고는 시베리아 청령으로 가 폭탄을 구입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원산에 도착하여 친구 최자남을 만나 그의 집에서 한 달여를 머물렀다. 그 뒤 허형, 한은철 2사람과 함께 경성에 도착했다. 경성에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강우규는 원산으로 가 미리 맡겨둔 폭탄을 찾아 경성으로 돌아왔다. 이때 신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강우규는 폭탄이 부족하면 이를 그르칠까 염려하여 다시 최자남에게 가 한은근을 만나 폭탄을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성에 도착하니 사이토가 9월 2일에 경성으로 온다는 소식이 있었다. 강우규는 안국동과 남대문역이 너무 멀다고 판단하여 여관을 옮겼다. 8월 금음에 안국동으로 갔다. 최자남은 강우규의 이름을 강영일로 바꾸어 폭탄을 허영에게 보냈다고 전보로 알렸다. 9월 2일 아침 남대문역에 나가보니 구경꾼이 길에 가득했다. 강우규는 다방 앞에 서서 기다렸다. 사이토가 귀빈실에서 나와 마차를 타려는 순간 강우규는 폭탄의 안전핀을 뽑아 사이토를 향해 힘껏 던졌다. 그러고는 2눈을 감고 기도했다. 천주님, 제 뜻대로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폭발음이 크게 울렸는데 사이토와 대략 7보 떨어진 곳에서 터졌다.
강우규는 도망치면 오히려 잡힐 것이라 판단하여 그 자리에 당당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군중들이 앞다퉈 달아나는 바람에 오히려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다. 강우규는 차분하게 남대문통을 지나 여관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오태영을 만나 말했다. 임시정부 국무총장 이동휘의 부탁을 받아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 왔다. 나를 위해 남들 모르게 여관을 마련해달라. 그러고는 다시 가회동으로 여관을 옮겼다. 어느 날 밤 꿈에 하느님이 강우규에게 말했다. 너의 목적이 이제 천하에 알려졌다. 후에 반드시 체포될 것이다. 강우규는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여겼는데 17일에 마침내 체포되었다. 취조할 때 강우규는 간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이토를 죽이려 하였는데 맞지 않았으니 대단히 실망스럽다. 검사가 말했다. 이번 일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니 이 사람의 자백만으로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구경꾼 3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남만주 철도회사 경성관리국의 열차 검사원이 말했다. 범인은 50에서 60살가량이며 흰 두루마기를 입은 조선 노인이 분명합니다. 오른손에 양산을 들고 왼손에 수건을 쥔 채 군중 가운데 서 있다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나머지 증인 오노와 쓰루미 2사람은 모두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사진을 찍어 확인하기로 했다. 강우규는 호기롭게 갓을 벗고 양쪽 어깨를 당당히 올린 채 카메라 앞에 섰다. 사진을 본 쓰루미가 말했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입니다. 예심 판사 나가시마 유조가 물었다. 너는 무슨 의도로 사이토를 죽이려고 하였는가? 강우규가 대답했다. 하세가와는 올봄에 조선인들이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았고 또 오랫동안 조선에 머물렀기 때문에 조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을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물러났다. 그런데 사이토는 어떤 심산으로 이곳에 왔단 말인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다. 그런데 사이토는 이 계명을 모두 어겨 국제법을 어지럽히고 전 세계가 추구하는 민족자결주의를 무시하였다. 그리하여 2천만 우리 동포를 모두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적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여 국내외 조선 국민이 한마음으로 독립을 열망한다는 것을 보이고 독립 승인을 받고자 하였다. 이어서 부장판사 다치가와가 제7호 법정을 열어 강우규의 성명과 직업을 물은 다음 말했다. 내가 들으니 내가 요하에 있을 때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기독교를 선전하였다고 한다. 거기에 국권 회복을 선동하였는가? 강우규가 흔쾌히 대답했다. 처음 합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잠시도 국권 회복을 잊은 적이 없으니 그 사실을 물을 필요도 없다. 판사가 또 물었다. 러시아에서 노인들이 독립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하던데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강우규가 대답했다. 신한촌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대략 1000여 가구나 되니 노인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년단과 청년단도 있다. 시베리아 각지에 우리나라 노인이 최소 10명만 모여 사는 곳이면 그곳에 모두 지부가 있다. 판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세 단체의 목적은 무엇인가? 강우규가 대답했다. 지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변하여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하여 이 좋은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다치가와가 강우규의 짐에서 찾은 배표를 꺼내 보이며 물었다. 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월후환을 타고 원산에 도착하였다. 반드시 검문을 받았을 텐데 폭탄을 어떻게 감추어 빠져나왔는가? 강우규가 말했다. 폭탄을 감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비단 수건에 싸서 사타구니에 단단히 묶었다. 부인들의 어떤 물건은 보아도 말하지 않으니 저들은 반드시 내 물건이 크다고만 생각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방청객들이 모두 크게 웃었고 타치가와도 웃었다. 강우규의 답변은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다. 신문 내용 가운데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면 매번 기고만장하게 크게 웃었다. 강우규는 가사 한 편을 써놓고 말했다.
진실로 그날 사이토를 죽였다면 내가 마땅히 이 노래를 크게 부르며 펄쩍펄쩍 춤을 추고 만세를 외쳤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실수로 저놈을 죽이지 못하였다. 이것도 이른바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강우규는 다치가와를 향해 물었다. 오늘의 재판은 너희 총독이 시킨 것이냐? 아니면 너희 천황이 시킨 것이냐? 나는 총독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찌 총독은 잡아 신문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가? 그러고는 크게 흥분하여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그때 눈빛이 마치 횃불처럼 빛났고 위풍이 당당했다. 이보다 앞서 강우규의 아들 강중건이 길림에서 경성으로 와 아버지에게 변호사를 세우자고 청했다. 강우규가 말했다.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내게 달려있는데 무엇하러 변호사를 쓴단 말이냐? 그러고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치가와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강우규는 자기 나라를 위한 일을 스스로 거행하였으니 마치 죄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완고하고 무지하며 매우 거만하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해도 석방하면 반드시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또 폭탄을 던져 35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오사카 아사히 신문 특파원 다치바나와 스에히로 죽게 하여 온 나라를 크게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형에 처한다. 이때 일본 왕이 조선 왕세자 영친왕의 혼례를 축하하는 뜻으로 정치범들을 사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형되었다. 그러나 강우규는 감형에서 제외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다. 강우규는 아들 강중건에게 말했다.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과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기는 마찬가지이다. 내가 죽는 것에 대해 절대로 염려하지 말거라. 나는 평생 우리 민족을 위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으니 대단히 부끄럽다. 그러나 자나깨나 잊기 어려운 것은 오직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지금 진실로 내가 죽어 저 청년들의 가슴에 큰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한이 있겠느냐? 때때로 눈을 감고 앉으면 청년들의 활발하고 용감한 모습이 늘 눈앞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한번 보고 싶고 한번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죽으면 너는 전국 학교와 교회에 알려 나의 뜻을 전해라. 1920년 10월 2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강우규는 평소 항상 말했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 죽을 생각이 없다. 이제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다. 강우규는 의학에 뛰어났다. 평생 큰 재산을 모았지만 그 돈은 모두 학교와 교회를 위해 썼다. 30년간 북조선과 남만주 등을 두루 다니면서 학교 6개, 예수교회 3개, 노인단 하나, 민회 2개를 세웠다. 처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진주의 종친들이 강우규의 시신을 선산으로 옮겨 장사 지내고 비석을 세우려 했으나 총독이 이를 금지했다. 이에 그가 수용되었던 감옥의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아들 강중건은 아버지의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고 친척들의 도움도 계속 받기 어렵게 되자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진주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 아버지가 서운함 없이 지내도록 했으니 진실로 효자이다. 하는 거는 처음에 블라디보스토크로 피신했다가 1921년 3월에 체포되어 7년형을 받았다. 함흥에서 복역하다가 1926년 11월 5일에 추록하였다. 그의 본관은 원산이다. 살피건대 세상 사람들은 강우규의 공이 안중근의 공만 못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을 맞췄느냐 맞추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안중근이 거사를 성공시킨 뒤로 10여 년간 아무런 성과 없이 적막하던 우리 강산에 이처럼 큰 폭발음을 일으켜 귀머거리나 장님처럼 무감각해진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젖혔다. 이 일 또한 하나의 통쾌한 거사였으니 어찌 맞추고 못 맞춘 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른단 말인가.
재주와 학문과 식견을 갖춘 역사가가 있다면 강우규를 반드시 역사책에 기록하여 천년토록 빛나게 할 것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 고작 입에 오르내리며 누가 더 잘했고 못했다고들 하니 슬프다. 병인양요 이후로 충신과 열사들이 늠름하게 공을 세워 해와 달과 빛을 다툴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적을 토벌하고 복수하여 천하의 의리 정신을 나타낸 사람으로는 안중근, 장인환, 이재명, 강우규 등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의로움은 사계절 중 가을에, 오행 중 금에, 사방 중 서쪽에 해당한다. 황해도와 평안도는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하니 가을과 금의 기운을 품은 고을이다. 이러므로 이 네 사람이 모두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으로서 그들의 의열이 천하에 알려진 것이 아니겠는가.